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영재고 과거도 다 똑같습니다. 공부에 내신하는 과정이나 자기 극복의 경쟁, 그 전까지는 뭐 영재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갔겠지만 그 안에서의 치열한 교육. 자, 과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 새벽 한두 시까지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공부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바로 공부력의 피라미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끝까지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험을 각자의 출신 고등학교에 맞게, 그럼 예를 들면 과고 출신 학생은 과고 멘토가 하는 게 좋겠죠? 외고 멘토가 외고에 갈 학생들을 만나는 게 좋겠죠? 특히 중학생들 중에 오늘 영상을 아마 오늘은 대부분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공부 클리닉을 갖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Why not? 왜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법을 익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공부에 관해서 왜 저희가 이런 클리닉 같은 방식들을 자꾸 고민하게 되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과연 배워야 되느냐? 국어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우리가 다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막상 수능시험이나 고등학교 내신 시험을 보다 보면 어려운 영역들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틀리고 나서도 왜 틀렸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막상 고3이 됐을 때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 국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질문을 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떠올렸던 가장 중요한 방법은 직접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학생을 만나서 실제 왜 그런 문제를 겪는지, 실제로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이유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공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공부법을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다들 공부법 자체를 공부하거나 배워야 된다는 말이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과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님들이 자주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야, 공부가 방법이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자, 이 얘기는 맞는 말이면서도 또 사실은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은 조금 아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공부법을 경험해보거나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경험했던 학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학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연스럽게 그 공부법을 익히게 됐던 과정과는 별개로 이 아이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대치동에서 2009년부터 논술 강의로 학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까지 만나게 됐고요. 2016년쯤, 14년, 16년 사이쯤부터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고 나서는 입시와 컨설팅으로 학생들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나이대, 여러 학생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발견하게 된 게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공부법의 관점에서 이 각각의 시기를 한번 검토해보죠. 우선 초등학교 시기. 저는 어떻게 초등학교를 다녔냐면 전과를 가지고 공부했던 세대예요. 동화전과, 표준전과. 최소한 시험 볼 때는 이 2권 정도는 늘 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문제도 풀어보고, 그러니 시험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와야 했고, 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선생님의 수업 내용을 필기하고 외우는 게, 또 그것을 완벽하게 외웠는지 확인해보는 암기 연습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불가능하죠. 초등학교에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학습 혹은 공부의 방법을, 스킬을 체득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중학교에 올라오면 어떨까요? 중학교 1학년이 그나마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중학교라는 새로운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긴장해요. 또 잘하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욕이 있다는 거죠.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근데 막상 학교 가면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도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부여해주지 못합니다. 당연히 공부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역시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선택하게 되는 게 학원이 됩니다. 왜냐면 학원에서는 시험을 보거든요. 사실 이런 과정을 생각해보면 중학교 시절까지 다니면서 공부를 방법을 익힌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공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아이들 어떻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신 시험 시작되는데 하루 저녁 공부 책만 훑어보고 가도 90점 넘깁니다. A를 맞는 거죠. 절대 등급 A 맞는 그 기준으로 아이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나 공부 잘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자, 언제 가서 깨지죠? 고등학교 가서 깨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냉정합니다. 자, 고등학교부터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겪으셨던 과거 시대의 교육 방식과 달라진 게 1도 없습니다.
서술 평가, 뭐 예를 들면 발표식 수업, 프로젝트 다양한 방식의 평가가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 엄중한 상대 평가의 꼼꼼한 암기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공부의 본질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공부 방법은 배우지도 못한 채 이미 고등학생이 돼버린 시점에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니 이 모든 상황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공부법을 배워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제 주변의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전 늘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 초등학교 때는 전과를 보고 공부하는 방법도,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어머니에게 배웠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친구들과 독서실 다니며 혹은 시험 성적을 받아보며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이러한 시행착오 끝에 제 역량을 목표에 맞추기 위해 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이 상태대로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가면 공부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코로나 사태가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대학에 가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배움의 수단입니다. 근데 이 공부의 방법이 탁월하지 않다면 결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기도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시기마다 방법이나 포인트는 좀 달라야겠지만 공부하는 방법은 배워야 합니다. 자, 하나를 보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나요? 열을 안다. 아이들을 만나보면은요, 오래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제도 학생을 하나 상담을 했는데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어요. 외고를 진학하고 싶어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그 외고를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친구를 아주 짧은 시간 만났지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길게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 핵심은 뭘까요? 바로 공부의 역량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사실 아이들의 공부 역량을 평가하는 건 부모님들도 잘하세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우물쭈물 하시면 그대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아이들의 상태를 보는 것, 그리고 또 아무리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우리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는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객관화시켜드리는 일이죠. 공부에 6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가 점점 높은 단계의 능력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짧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 각각의 영역에서 상, 중, 하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판단해 보십시오. 공부의 기초 체력,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국영수 기초 학업 능력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를 공부하려면 어휘도 알아야 될 거고요. 또 공부를 하려면 수학의 기본적인 연산 능력도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기초 체력 혹은 긴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같은 것들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공부의 책임감. 자,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지만 계획을 실천하지 않아요. 학원에서 숙제를 내주지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무서워서 해갈 수는 있습니다. 학원에서 잘릴까봐 숙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책임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공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공부의 현실감입니다. 현실감은 양적으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기준입니다. 보통 학생들은 자기 기준밖에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만 자꾸 얘기하려 합니다.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정해져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하는지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현실감 있는 공부죠. 자, 네 번째는 자기 공부를 그렇다면 계획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자기 공부의 계획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어떻게 됩니까? 계획 못 세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학원 갑니다. 학원에서 계획 대신 세워줍니다. 그건 계획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공부는 절대 고등학교 이후부터는 통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상관없습니다. 중학교 때는 그냥 학원을 다니고 내신 기간에 해당되는 기출만 2, 3주 풀어보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공부라고 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했던 초등학교 시절에 전과 보던 공부보다도 못한 거예요. 다음 단계입니다. 자기 공부의 실행 능력입니다. 자기 공부의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제부터는 질적인 공부의 수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부터 또 자기가 이해하기로 목적한 바를 과연 이루었는지에 대한 집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실행 능력입니다. 마지막 단계, 자기 공부 객관화, 이게 메타인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저를 포함한
공부를 제대로 해본 모든 사람들은 그 어려운 메타인지라는 말이 나오기 전부터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뭐냐? 자신이 어떤 부분을 정확히 모르는지를 찾아내는 거죠. 상위권, 최상위권의 학생들의 특징과 중위권 학생들의 격차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공부가 어떤 공부입니까? 모르는 것에 집중하는 공부입니다. 근데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은 어떻죠? 아는 것만 반복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나지 않는 겁니다. 공부는 내가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어떤 경우에도 성과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피라미드처럼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아래 단계는요, 공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공부 자아, 자신의 공부를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공부 자아부터 만들어야 돼요. 공부 자아가 없으면 자기 공부란 것도 개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아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따라서 스스로의 공부에 대해 생각하는 것부터 연습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렇다면 자신의 공부를 스스로 관리해가는 청지기가 돼야 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 부모님이 학원비를 엄청 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돈이, 시간과 자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그것을 이제는 내용적으로 인식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면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힘듭니다. 이 정도 되면 이미 중상위권에서 상위권 정도 되는 학생들이에요. 굉장히 공부 수준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마지막 정점을 찍는 건 뭐냐? 그건 몰입의 단계입니다. 몰입의 단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시간이 의식되지 않는 거예요. 공부의 시간이 사라집니다. 모래시계가 사라지고 그때부터는 나하고 그 공부만 남게 되는 거죠. 이 순도 높은 경험에서 희열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공부의 패턴을 지금 중학생이더라도, 지금 초등학생이라도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공부력의 수준과 레벨이 어느 정도냐? 자, 만약에 공부 자아도 형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의존적인 학생이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등학교 가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나 이 학원에 보내면, 혹시나 이 사람을 만나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공부는 스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무조건 극복해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을 뿐이지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제가 9가지 레벨로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 오늘 다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코칭을 할 때는 이 9가지 수준의 학생 1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제일 높은 학생이 9예요. 공부 마스터, 공부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자, 국영수의 지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배움과 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의 수준 레벨입니다.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학생들, 저희가 G4라고 합니다. 그룹 4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자유인, 자, 공부에 마음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깜깜이, 하기는 해야겠지만 뭐부터 해야 될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지각생, 학원에 맨날 늦는 친구들입니다. 학원맨,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를 급급하게 하는 친구들. 자, 이 모든 친구들은 공부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공부가 시작됐다고 절대로 볼 수 없는 친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은 절대로 건너뛰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수준을 판단했다면 거기서부터 한 등급씩 올려가는 거예요. 자, 공부가 이제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 친구들한테 결여된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세울 수 없어요. 따라서 야, 공부 계획 세워봐. 부모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 좀 잔인한 얘기입니다. 왜요? 공부를 어떻게 계획해야 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구경해본 적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면서 꿈과 끼만 찾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시험 공부를 하라고 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사 공부하려고 학원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것까지 과연 공부해야 될까 싶은데 불안하시죠? 그래서 학원 다 등록합니다. 그리고 등급으로 결산받는 거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내 이럴 줄 알았지입니다. 결국 이 친구들은 학원에 다녀도 절대로 그 학원에서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공부의 플래너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그래도 계획이라는 걸 세워봐요. 최소한 플래너가 있어요. 그런데 공부의 계획이 과연 질적으로 효과적이고 자신에게 충분한 계획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과정은 이제 공부가 시작된 친구들, 공부 자아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친구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다음 단계는 공부의 모범생, 저희가 범생이라고도 부릅니다. 성실합니다. 공부 계획도 잘 세웁니다. 실행도 잘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 친구들의 특성은 성실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어려운 것들을 극복하지 못해요. 대표적인 경우가 수포자들이죠. 영어랑 국어는 잘하고 암기 과목도 잘하는데 뭔가 사고해야 되거나
킬러 문제들만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 성실한 형태를 벗어나는 알을 깨고 나오는 경험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공부의 능력자들이죠. 자, 이때부터는 알을 깨고 나온 상태가 됩니다. 자,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점이 발견되면 자기가 급해집니다. 엄마, 나 이제 학원 안 다니고 지금 과외가 필요한 것 같아. 엄마, 내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학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줄이고 이거는 내가 인강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얘기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부터요? 이거 이미 되는 친구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은 언제요? 고등학교 넘어서 대학 가도 안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단계는 공부의 마스터. 자, 마스터는 아주 특징이 분명합니다. 이건 뭐냐면 끝까지 가본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기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스터한테 공부를 배워야 됩니다. 왜요? 이 아래쪽에는 다 자기가 경험한 수준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쉽게 얘기하죠. 왜? 공부 안 해도 A 맞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공부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런 과정들을 객관화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공부를 시작하는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코칭은 어떻게 되냐? 공부자가 일단 형성되지 않은 우리가 중하위권 학생들, 뭐 일반고에서는 조금 등급이 높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4, 5등급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아부터 만들어야 돼요. 자, 이 친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 공부할 수 없습니다. 계획도 세울 수 없고요.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내용 이해도 못합니다. 교과서를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이 경우는 절대로 혼자 공부할 수 없고 학원에 다니는 것도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학원은 여기보다 요 윗그룹에 있는 친구들을 보통 타겟팅 하거든요. 일반 인원 많은 대형 강좌 들어서는 절대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G3권. 자, 여기는 이제 자기 공부가 시작은 됐지만 자기 관리 능력이 약한 학생들. 하기는 하는데 양과 질적으로 수준이 떨어져요. 자, 이 친구들은 관리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능력을 가지고서 수준을 높여가기 위한 목표를 제시해주고 그걸 옆에서 꾸준히 관리 감독해야 돼요. 사실 이때까지는 아직은 의존적 상태를 벗어나긴 힘듭니다. 혼자서 해볼게. 그 말은 믿고 싶지만 실제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G2그룹입니다. 자, 이때부터는 이제 주도권이 본인한테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그룹들이에요. 이때는 집중적으로 훈련하셔야 되는 게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그룹에 있는 친구들은 절반 정도는 자기가 아는 것에 자꾸 의지하고 그걸로 내가 잘하는 학생이라는 걸 인정받고 싶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모르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계속 직면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는 경험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런 메타인지를 기르지 않고 양적으로만 많은 문제를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틀리는 경험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 계속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틀리는 학생, 잘 못하는 학생이라는 공부 영역에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려면 분명히 누군가가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게 중요한, 이 친구들은 열심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 잘못되고 있다, 인식이 잘 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은 동기부여만 해주면 됩니다. 제가 학생들 지도할 때 전교 1등들이나 아니면 1등급 구간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에게는 사실 필요한 거는 코칭 시간도 아까워요. 이 친구도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 뭐가 필요하냐?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라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누군가의 만남이 필요할 수는 있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조금의 바람만 불어넣어줘도 이미 타오르는 불인 상태입니다. 이게 코칭의 단계고 수준입니다. 절대로 학생들의 습관마다 수평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공부에 관해서는 분명히 정해진 루트와 방식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방법에 맞게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공부는 공부도 해본 사람이 어떤 게 최고의 공부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제대로 자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죠. 왜?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발전해 갈 것들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최고의 공부는 스카이라는 조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절대로. 저희가 공부 코치를 뽑을 때 한 60여 명을 면접봤어요. 스카이 대상으로만. 근데 그 중에 실제로 모든 면접을 통과해서 저희가 공부 코치를 인정해서 저희가 그 자격을 부여한 사람은 딱 20명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가 결코 될 리가 없어요. 체계적인 학습 코칭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핵심은 누가 함께 하는지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공부 코칭하는 과정들입니다. 실제 저희 멘토들이고요. 저희가 3월에
이런 이벤트 되는 행사들을 좀 열었었는데 그때 참여했던 학생들과 1대1로 만나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화하는 것 같죠? 무슨 공부 가르치는 것 같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클리닉인 겁니다. 국영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이 코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Why not? 왜 안 돼? 학생들 만나면 보통 자신감이 없어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공부 목표 얘기해보라고 하면 인서울부터 얘기합니다. 특정 학교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저희들 중에서는 계속 내신으로 1등급 다 찍어서 수시로 서울대, 연고대 수시 6개 다 합격한 그런 멘토들도 있고요. 반대로 재수하면서 자기 스스로 밑바닥부터 다시 새로 공부해서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독서실에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수능 딱 2개 틀린 데까지 올라간 그런 멘토들도 있습니다. 자, 각자의 경험들은 다양하겠지만 모두 공통된 부분은 진짜 공부가 뭔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건 그냥 공부하는 스킬이나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진짜 공부가 뭔지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경험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기회만큼,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과연 자기도 그런 공부의 달인이 될지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진짜가 뭔지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는 코치들입니다. 진짜 공부가 무엇인지 아는 저희들의 코치 그 20명의 프로필인데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이 프로필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고, 재밌게도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닌데 절반은 일반고 출신이고 절반은 자사고 출신, 또 절반 정도는 정시로, 절반 정도는 수시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자, 저희가 만났던 경우 중에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20명의 코치들 중에서는 자사고 라인 중에서 우리가 전사고 3개 학교 있죠. 민사고, 외대부고, 하나고입니다. 3 학교의 멘토가 다 있어요. 의도해서 뽑은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뿐만 아니라 한과영, 또 아니면 전남과고, 자, 이런 과고들에서 실제로 만났을 때 멘토들이 다 그런 출신들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영재고 과고도 다 똑같습니다. 공부에 내신하는 과정이나 자기 극복의 경쟁, 그 전까지는 영재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갔겠지만 그 안에서의 치열한 교육. 자, 과고 학생들, 영재고 학생들 새벽 1~2시까지 화장실에 숨어가지고 공부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바로 그 공부력의 피라미드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끝까지 고등학교 3년 내내 고민했다고 합니다. 자, 이 경험을 각자의 출신 고등학교에 맞게, 그럼 예를 들면 과고 출신 학생은 과고 멘토가 하는 게 좋겠죠? 외고 멘토가 외고에 갈 학생들을 만나는 게 좋겠죠? 특히 중학생들 중에 오늘 영상을 아마 오늘은 대부분 고등학생 학부모님들이실 텐데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 공부 클리닉을 갖는 의미는 뭐냐면 아주 구체적인 롤모델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할 수 있다. Why not? 왜 안 돼?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과 내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공부법을 익히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해 드릴 텐데 아까 설명해 드렸던 국어 클리닉과 방법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진단입니다. 성적표를 봐요. 꼼꼼하게.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공부 현황 분석합니다. 과외는 뭘 하고 있고 학원은 어떤 걸 다니고 있고 어떤 식의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그것을 자기 공부, 복습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공부 습관 및 마인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판단합니다. 이건 한 번 만나서 돼요. 이걸 저희가 이번 때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그 20명의 코치들이 학생들을 하나하나 만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뭐요? 공부력이 진단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공부법 클리닉의 목표는 이 공부력을 진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공부력을 통해 저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계획을 세워야 되죠. 공부의 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 자, 개인별 코칭을 할 때 핵심이 되는 포인트는 위크 포인트입니다. 강점을 더 강화하는 건 사실 공부 영역에서는 당장은 중요하잖아요. 그건 냅둬도 혼자 합니다. 약한 부분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하게 되는데 공부의 목표가 먼저 있고 그 뒤에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진학이나 진로의 목표를 잡았으면 그거에 맞춰서 공부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목표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적 목표부터 셋업해야 됩니다. 그걸 실행하기 위한 단기적 목표, 이번 주 한 달의 목표도 세워야죠. 그리고 나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없는 계획은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표가 없는데 계획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계획으로 쳐주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원 숙제를 해가기 위한 시간관리 일정표이지 공부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두 단계까지는 저희가 이번에 1회적인 클리닉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은 저희가 클리닉에서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공부 PT라고 하는 좀 더 장기적인, 아까 예를 들면 국어도 국어 클리닉 1회 이벤트가 있고 클리닉을 4회를 저희가 1세트로 보는데 공부 클리닉도 4회가 1세트고 저희가 부르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공부 PT라는 이름으로 이것의 확장, 4회 기준으로 한 번의 사이클을 도는 경우를 하는데 진단 계획 이후에 실행과 평가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저희가 클리닉에서 해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건 지속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제 마무리가 될 텐데요. 실행 관리는 어떻게 하냐? 저희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게 합니다. 일기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의미인데요. 그 한 페이지에는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한 페이지는 매일마다 그 계획에 대한 실행을 반성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한 페이지에는 반드시 그날의 공부를 계획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공부한 계획이 어떻게 나에게 의미 있었는지를 스스로 적어보는 복습, 일기를 매일 쓰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계획을 가지고 일기를 쓰는 습관. 근데 혼자 하면 잘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멘토가 전화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 학습된 결과를 카페에 올리면서 답글을 달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경험 때문에 학생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약속을 지켜가게 되는 거죠. 실행입니다. 마지막은 평가입니다. 일주 단위로 평가해야 됩니다. 평가를 주기적으로 빨리 할수록 공부를 잘해요. 무슨 얘기냐? 한 학기에 2번 평가받는다? 무슨 얘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표가 평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공부 못하는 친구들입니다. 일주일에 공부가 충실했는지 더 날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의 공부도 돌아보는 거예요. 나 지금 집중 안 하고 있었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정신 차리자. 이렇게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평가를 어떻게 해요? 최소한 한 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의 과정을 자신이 이 9개의 영역들 중 어떠한 수준으로 공부를 해왔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코치가 1대1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리포트가 학부모님께 제공됩니다. 왜요? 학부모님들도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자세한 설명과 진단계획, 실행, 평가의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자세한 리뷰와 이 친구가 지금 어느 정도 레벨에 지금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있는 평가의 과정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스쿨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라이브 설명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번에 이 설명회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을 저희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2가지 클리닉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국어 클리닉. 사실 이건 고1, 2 학생들도 받고는 싶겠지만 고1, 2 학생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름방학 특강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3이나 N수생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설명회 끝나고 일단 오늘 모의고사 7월 보는데 오늘 모의고사 좀 어렵다고 하네요. 국어 시험 문제 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후기 영상 또 올릴 텐데 국어 시험 보고 나서 칠모 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원서 쓰기 전에 9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9월 보고 원서 쓰거나 아니면 그때부터 준비하는 건 늦습니다. 마지막 찬스죠. 여름방학 기간. 그렇기 때문에 칠모 끝나셨으면 반드시 클리닉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1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법 클리닉은 어떻게 되냐? 이게 8월 2일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데 공부법은 기말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혹은 자기가 진학하고 싶어하는 혹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과거나 영재고 학생들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1학기 지나고 나니까 등급이 4점대 맞을 줄 알았는데 3점대 나왔다, 2점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고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저기 4.5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등급으로 치면은 거꾸로겠죠? 1등급 맞을 줄 알았는데 3, 4등급 맞았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90분간 1대1로 아까 말씀드렸던 20명의 코치가 정말 이런 기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도통 좀 쉽게 만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촌이나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공부의 역량을 아주 탁월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1대1로 나에게만 집중해주는 그런 시간을 갖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디스쿨에서 귀한 기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보고자 이렇게 클리닉을 준비했습니다. 개인별로 스케줄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주시면 신청해 주신 경우에 한해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시간이 편하신지를 저희가 1대1로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문의를 해주시면 그 뒤에 저희가 답변을 드릴 거고 공부 클리닉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인원이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간 중에 총 한 20명
만약에 정말 반응이 너무 좋다 그러면 뭐 조금 늘릴 수도 있겠지만은 한 20명 정도가 저희가 이 기간 중에 해볼 수 있는 인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혹은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생들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잘 선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클리닉 수업의 대상은 사실 등급이 없어요. 저희 지금 1등급 학생도 있고 4등급 학생도 있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문제가 다르죠. 문제의식도 다르고. 1등급 학생은 왜 올까요? 1등급은 맞고 있지만 불안하다는 거죠. 수능은 더 어려워질 텐데. 혹은 의대를 가기 위해 100점을 꼭 맞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외국 경험이 많아서 국어는 아예 포기자. 3, 4등급 맞기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국포자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저희가 클리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은 사실 없습니다. 공부법 담당 선생님들의 이름은 저희 그 링크나 아니면 그 브릿지 교육 카페에 들어가시면 20분의 프로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다 공개되어 있지는 않고 이렇게 보시면은 프로필과 어디 출신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부법 클리닉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학생들도 1대1 과정을 겪고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원격으로 지방에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으로 화상으로 클리닉을 받거나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프라인, 한 번은 전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코칭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몇 가지 또 교육적인 질문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원래 1시간에 하려고 했지만은 조금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인생에도 답이 없고 또 저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데에도 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이 말은 답이 없으니까 마구잡이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답을 끊임없이 찾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발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현재로서는 클리닉입니다. 어쩌면 가르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100명의 학생들을 놓고 한 번에 가르치는 게 효율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클리닉을 받아야 되는 한 명의 입장에서는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가장 값지게 의미 있게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클리닉이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육 방식들 중에 특히 이제 1학기가 마무리되고 여름방학과 2학기 혹은 이제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저희가 준비한 이런 프로그램과 또 설명들이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과정들 이후에 또 관심 있는 내용들은 A-프로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또 제가 유튜브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한 지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질문들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 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저도 모든 인생에 답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도 같이 고민하고 싶고 더 나은 답이 있다면 다른 분들의 답이더라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채널을 통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또 디스쿨에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로 효과적인 혁신적인 일들을 시도할 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